자, 안녕하세요. 이제 중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화엄종, 이름도 그게 화엄이라고 하는 게 꽃으로 장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상 체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행 체계로는 아시다시피 선종, 남종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화엄종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현장 스님의 유가종이 완전히 뭐 외부에서 돌아온 충격, 왕의 귀환 이래갖고 딱 돌아와서 외부적 충격이었다면 화엄종 같은 경우는 자생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천태종 다음으로 이제 중국에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별 볼 일이 없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떡상하게 되는 그러한 종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키워드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해드렸었는데 중국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이 성자입니다. 성자. 이 성을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이 성과 더불어서 한 글자가 더 있는 게 이 심자예요. 이 심하고 성은 같이도 보기도 하고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이 성자보다는 심자를 좀 더 쓰는 경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인성론 계열에서는 성자를 중심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고, 이걸 같이 보는 경우도 있고, 양명학이라든지 불교 쪽에서는 이걸 같은 이꼬르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는 이걸 다르게 봐요. 그래서 요 글자를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중국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불교의 흐름을 관통하는 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수행이라고 하는 걸 수행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불교는 전체가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부처님께서 명상주의를 가지고 불교를 만든 거지 종교를 가지고 그 안에 수행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명상과 관련된 깨달음 그 문제를 가지고 불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행론인데 문제는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왔을 때 동남아나 뭐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인도 문화권이고 기후대가 큰 차이가 없어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는 기후대가 차이가 있고 문화 배경, 민족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짐으로 인해서 실제로 인도 수행법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전에 해드렸었어요. 중국 불교 초기에. 근데 그거를 간략하게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안세고의 대승선관 전례라고 하는 게 후한 말에 처음에 중국 불교에 들어오면 뭐가 나오냐면 안세고의 대승선관이라고 하는 게 대념처경 안반수의경이에요. 안반수의경. 어떤 경전인지 아마 잘 모르실 건데 남방불교에서 뭐 위파사나 한다 하더라 할 때도 이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관법 중심하고 저 안반수의경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을 숫자를 세는 거예요. 1, 2, 3, 4, 5, 6 들으실 때 1, 2, 3, 4, 5, 6, 7, 8, 9, 10 내쉴 때 1, 2, 3, 4, 5, 6, 7, 8, 9, 10 이러면 숫자 세갖고 자기 호흡 컨트롤하고 정신 집중하는 거고, 대엄처경 같은 경우는 관법 중심으로 하는 거고 저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대승불교에서의 관법도 들어오는데 다 이게 안 먹힙니다. 다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나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남방불교 쪽인 수행, 뭐 위파사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사실 동아시아에서는 그게 튕겨졌다니까요. 튕겨졌다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수행론이 없었고, 그러니까 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몸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수행론이 없었고 수행론이 부재인 상태에서 교리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중국식으로다가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등장한 분이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천태종. 이 천태종은 두 가지, 천태지자대사가 한 건 두 가지입니다. 지관법이라고 하는 수행법, 지관법, 그 다음에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하는 두 가지의 층위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관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수행법에 관련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시대를 잘 읽은 거죠.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그래서 천태종이 떡상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왜 하필 수나라에 등장을 하느냐? 수나라 때 세계 그 통일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통일의 직전, 직후 이런 식으로 해서 통일 제국이 성립하면서 새로운 거대 제국의 이데올로기, 그다음에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관이 요구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행법이라는 건 계속된 문제들이에요. 문제의식들이에요. 그리고 저걸로 천태지자대사가 저 천태종을 딱 만들어서 저게 맞춤했으면 딱 맞았어. 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우리한테 딱 맞는 완전히 뭐 맞춤인데 이거 완전 내 것 같아 라고 했으면 그 뒤에 다른 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크기는 큰데 약간 버금버금했지. 버금버금했지. 그래서 당나라가 들어서면 뭐가 있냐면 요 세계관 쪽에서 나오는 게 화엄종입니다. 세계관은 그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거보다 좀 더 정밀한 무언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를 뭐 다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차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 그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그냥 막 다 이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싹쓸이 되겠죠. 그런데 테슬라가 생각보다 좀 시원찮네. 처음에는 뭐 좋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년이 지났더니 시원찮네.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변동수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나라 초기에 화엄종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당나라 중기에 이 수행법 쪽에서는 선종, 정확하게 말하면 남종선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수행법이 없었느냐. 만약에 이 지관법이 타당성을 가졌으면 이전의 수행법들도 다 흡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선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전에도 달마대사가 있었고 해가가 있었고 승찬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신이 있었고 홍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육조 해능스님까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분들도 이것에 만족하지 않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던 그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최종 결실 집대성자가 해능스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태종이 만약에 확실하게 세상에 딱 맞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요구를 읽는 것을 천태종이 했었으면 경기 끝입니다. 천태종 이후로 더 대거리 할 만한 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천태종이 그 일을 못 해냈고 그러니까 봐봐. 1차적으로 중국 불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수행법이 들어왔지만 그것은 민족이나 문화나 기후 환경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인도 수행법들은 튕겨졌고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전한 상황에서 불교가 흘러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가 그것을 수나라라고 하는 통일 제국 속에서 천태지자대사가 천태종으로서 어느 정도 틀을 딱 갖춘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은 시도자로서의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완성자는 각각 이렇게 해능스님하고 화엄종의 헌수법장스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일 제국이 되면 이 세계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일 제국에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비전 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나라에서는 천태종이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당나라에는 화엄종이 해주는 겁니다. 화엄종. 그러면 화엄종에는 세계관만 있고 수행법은 없는 겁니까? 저런 세계관, 화엄의 이러한 관법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수행이 있는 게 아니야.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분석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사람은 번뇌로부터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화엄종의 기본적 수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의 이러한 법칙들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니?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수학자예요. 그러면 지는 아름다울지 모르는데 나는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겠는데 뭐가 아름다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그렇게 머리 아픈 걸 하고 나서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을 또 다른 시장을 열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한 방에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중국 같으면 뭐 알리바바 안 그러면 세계적으로는 뭐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나타난 기업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전 세계인들이 무언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답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시절에 제가 분명한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명상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넘어서서 어떤 명상 행복에 대한 추구가 엄청나게 비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법을 아주 쉽고 사람들에게 먹힐 만한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서 보급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종교 하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도의 시대예요. 정확하게 그걸 저 같은 사람이 읽고 있지 답을 내냐? 아니 그건 아니고 보통은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만 하고 아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도만 하고 이제 시장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먹물을 먹은 사람은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연결시켜서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대단한 거죠. 이런 어른들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게 단순히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부분도 일부분은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시장이 그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원할 때 그걸 딱 던져주니까 확 폭발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그런 식의 인물들이 저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획을 긋는 인물들. 그리고 저희 그러면 경기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수행법과 관련된 논의는 중국 불교 전체를 관통하는 논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해서 그 공부를 통해서 사람이 내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머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면 이쪽은 공부 안 해도 돼라고 하는 남종선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이 선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요 어른들은 또 뒤에 나오거든. 요게 먼저 한번 돌고 그 다음에 남종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당나라가 있고 수나라 그 전에는 5호 16국 6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수, 당 그다음에 5대 10국 양당 진안주 해서 5대 10국이 있고 송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유목문화입니다. 선비족을 중심으로 하는 유목문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적이에요. 유목문화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분들이 유목문화예요. 여러분들은 약간 농경문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동아시아 전통의 농경문화에서는 위아래를 이렇게 따지고 재고 이렇게 체면치레하고 이런 거고 유목문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기주의라고 했었던 그런 태도들. 저게 지만 한다. 저 주변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지만 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유목문화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 영향을 받은 게 여러분 자녀분들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개인기가 있고 이런 거를 높이 쳐주는 게 유목문화. 그리고 우리는 이 농경문화는 집단주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는 혼자서 못 쳐요. 논에 예전에 그 줄 맞춰가지고 모신기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한꺼번에 하는 거거든. 그런데 유목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양치기 혼자 가가지고 뭐 말이든 양이든 이렇게 수백 마리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다가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이 되는 거고 이쪽은 떼거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대가족제도 이렇게 눈치 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무식이지. 모르니까 침묵하는 거지. 근데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침묵하면 중간은 간다. 딱 이게 농경문화거든.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 딱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죠.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자소서를 쓰락하고 뭘 해봤냐고 하고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런 개인적인 것들이 용납되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고 송이 되면 이건 한족 국가입니다. 한족 이꼬르 농경. 그래서 이런 활력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남동선에서도 상황이 달라지죠. 거기서는 화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화두를 잡는 게 아니고 대화해서 저 사람의 인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생각을 전환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요즘 프로로 얘기하면 버라이어티죠. 저 버라이어티에 제가
젊은 저 아이돌들 나와가지고 참 말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여러 사람들이 패널이 나오고 걔네들이 다 숨만 떨어지면 내가 말하다가 숨만 쉬고 있으면 치고 들어오는 애들이거든요. 서로 간에. 그리고 얘네들은 일정이 많기 때문에 되게 피곤해요. 한 2시간 자고 나오거나 아니면 많이 자도 4-5시간 이상 못 자요. 뜬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밖에 못 잡니다. 푹 자는 사람은 불러주지도 않아. 그리고 못 자는 사람만 부른다고. 이게 텔레프로라고 하는 게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그걸 감을 딱 잡고 거기 치고 들어가는 거죠. 적재적소에. 그리고 재미없으면 또 PD가 자르겠지. 네, 자르겠지.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건데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틀만 딱 잡아주고 그냥 지그들끼리 막 뭐 개떼 싸움 하듯이 이렇게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버라이어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이에요. 그게 당나라의 선, 활발한 선. 그런데 송나라에 가면 저게 유목문화 전통에서 농경문화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이렇게 통통 튀고 발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의 정신하고 다 일치하는 그런 개념들이라니까. 그런데 저 송나라 쪽에 가면 농경 전통에서 이제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제도적이 되지. 그래서 그 선을 쓸 수가 없으니까 화두를 잡는 거예요. 그냥 가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원 스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 게 이제 대종고라고 하는 스님이고 그 스님이 이제 변화시킨 거죠. 그 상황에 맞도록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그 변화 이후로 더 이상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 그 뒤로 또 세상은 바뀌거든요. 원나라 원제국 시대가 되면 송 끝나고 나면 또 원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또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요. 원은 또 유목문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불교가 제대로 못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단이 났죠. 신유학은 그러니까 유교는 성리학, 양명학이라고 하는 걸 당나라 말부터 시작해서 개량하기 시작해서 송나라 때 그걸 만들어내는 것에 반해서 불교는 그것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시대 변화에. 그러다 보니까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삼성이 저렇게 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나중에 그 시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 못하고 헛발질을 한 서너 번 연속으로 하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끝나겠죠. 우리가 그런 걸 봤잖아. 뭐 도시바, 소니, 뭐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가는지, 야, 저렇게 큰 기업이 내 어렸을 때하고 완전히 달라졌구나. 소니는 지금은 금융회사입니다. 전자회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진짜 꼰대입니다. 지금은 주력 산업이 금융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니는 바뀌어서 살았고 못 살고 넘어간 것도 굉장히 많아요. 뭐 모토로라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기업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기업도 이렇게 적응 못하면 세류에 적응을 못하면 넘어가는데 종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종교 사상 문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변화를 주고 있었고 그것이 화두를 잡고 그러니까 중국 불교를 관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행에 대한 문제예요. 인도하고 다른 문화 환경, 그 다음에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인도 수행법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동아시아만의 수행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완성한 게 선이었고 그게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가나선이 된 거고 이게 꼭 좋은 거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맞췄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화가 더 좋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적절하게 바뀌는 거예요. 환경에 적절하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진화니까 우월해요가 아니야. 환경에 맞췄어요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이 또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성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중심 세력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 뭐냐? 수행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세계관을 얘기할 때도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 비중이 더 크냐 수행 비중이 더 크냐 했을 때 이쪽이 조금 더 크면 화엄이 되는 거고 세계관보다는 수행에 대한 비중이 더 크면 선이 되는 거고 선이 되는 거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화엄종하고 천태종하고 이름만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선종하고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경전을 중심으로 했는가 보다.
천태종은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천태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이 천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의 비중이 방점이 찍혀 있네. 요거는 경전의 방점이 찍혀 있고 얘네도 법화경을 쓰긴 쓰는데 그럼 법화경 쓰면 법화종이라고 해야지. 요쪽보다는 요쪽에 방점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스님 중심적인가 보다. 그분의 사상이 더 중심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경전이 더 중심을 맞추려고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수행이네. 그러니까 간판을 보면 내용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간판을 봤는데 내용이 안 들어오면 간판을 못 읽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게 커피 전문점인지 안 그러면 저게 식당인지 저게 옷을 파는 데인지 간판에 쓰여 있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이제 문제는 한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저처럼 제가 간판 읽듯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옛날 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정전 뭐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갔어. 그러면 뭐 근정전 무슨 광화문 이런 거. 옛날에 거기를 다니던 관료들은 그냥 다 문을 지나다니면서 읽었겠지. 그걸 왜 못 읽어?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경복궁에 가면 못 읽지. 그게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워진 게 아니고 달라진 거예요. 흐름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그 꼰대 양반 관료들보다 머리가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단 보는 관점들이 다르고 배운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권도가 유행하다가 한 번은 바둑이 유행하는 거예요. 그럼 태권도 배운 사람은 끝이지 뭐 가서 뭘 어떻게 할 거야? 바둑판에 가서 뭘 할래? 흑백은 이쪽에는 바둑판에 있고 자기는 띠에 있는데 흰 띠, 검은 띠 이거밖에 없는데 이 띠에 있는 거를 바둑판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불교를 관통하는 거는 계속 수행의 문제였었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하고 수행법이 뭐 달라졌는데 어쩌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당연히 달라지죠. 사람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소니가 평생 워크맨만 팔아먹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계속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불교 교리 발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좀씩 바뀌어가는 거지. 만약에 소니가 그런 행동을 계속했으면, 그러니까 워커맨을 만든 그런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으면 소니가 지금도 전 세계 전자산업을 잡고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탈탈 털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 그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소니가 그거 만들었더라고요. 현대판 워커맨을 만들었어요. 이름 자체도 워커맨. 그래서 소니는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지금 그 향수에 쩔어 있는 거야. 그 시대에 쩔어 있는 거야. 그렇게 쩔어 있는 거를 쩔이라고 하지. 이제 가야지. 그런 정도 생각이면 가야지. 그걸 계속 만들어내지 못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엄종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화엄종 하면 초조 두순, 2조 치엄, 3조 법장, 이 법장 스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현수 법장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현수종이라고 한다더라. 화엄종의 또 다른 이름이 현수종이라더라. 그래서 이분이 창업자니까 이 앞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떨어집니다. 좀 그냥 이렇게 좀 얕게 시작했어. 제자 잘 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해원 스님이 있는 거고 이 해원 스님은 나중에 이제 날아가죠. 그리고 진관 스님, 그 다음에 종밀 스님 이렇게 해서 1, 2, 3, 4, 5 이거는 이제 화엄종의 5조라고 불러요. 5조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이제 두순 스님 이렇게 보면 두순 스님은 불조 통기에 보면 이제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제 불조 통기라고 하는 게 송나라 때 집안이라고 하는 승려가 쓴 책인데 그때는 이미 화엄종이 이미 떡상에 있을 때니까 그런 얘기를 미기가 좀 그런데 뭐 그렇다 치고 저 두순 스님을 우리나라의 자장률사가 만났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시대적으로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대에 살았었던 분이에요. 자장률사가 유학 갔었을 때 같은 다 종남산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제가 이제 자장률사로 박사 논문도 썼었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자장률사나 이런 얘기도 자장률사나 의상대사 이런 얘기를 해주면 참 재미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신라 얘기를 해야 돼서 얘기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다 겹칩니다. 사람들이 막 겹칩니다. 같은 시대 때 사람이고 유학을 가서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 중에서 이렇게 딱 뜬 사람이 있으면 그분은 못 만나. 왜 못 만나는 줄 알아? 떴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약간 2.6급들로 있을 때거든. 장안이 있으면 장안 남쪽에 종남산이 있고 장안이 있으면 장안 남쪽에 이게 진령산맥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끝부분에 있다 그래서 종남산이에요. 장안의 남쪽에서 남산이고 이것의 끝쪽에 있다 그래서 종남산인데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여기가 태백산입니다. 그 유명한 태백산. 우리나라 태백산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나 자장률사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다 태백산을 찾으려고 했었던 것도 이 태백산.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제가 현수법장 스님 얘기한 현수법장 스님도 태백산을 갔어요. 태백산이 굉장히 영험한 무언가가 엄청 실이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 태백산 신앙을 데리고 이식해 오는 거라니까. 자장률사하고 저 의상대사가 그래서 자장률사가 찾은 데가 태백산 정암사. 지금은 한백산 정암사가 옛날에 태백산 정암사였어요. 그리고 소백산 부석사가 원래는 태백산 부석사예요. 그래서 부석사 그 일주문에 가면 아직도 태백산 부석사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다 태백산 신화이고 그것의 그러한 영향이 나중에 단군 신화로 들어가서 태백산 신단수로 저 환웅이 내려온 걸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신화가 오히려 그런 것보다 늦습니다. 성립연대가. 그래서 진짜 중국에 있던 산. 그래서 이 산이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불교적으로다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게 다시 단군 신화로 들어가고 그게 다시 지금 태백산맥으로 태백산 태백시가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원래 태백산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냐면 고려 때까지도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개성 쪽에 있는 요양산. 거기가 보현보살 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현사, 그 서산대사가 주석하시던 데입니다. 그게 조선시대 때 동서남북의 5개의 산을 이렇게 모시는데 그 중에서 서쪽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산이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서산대사 휴정을 서산대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두순 스님 얘기를 보입시다. 두순이 이제 문수보살의 화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뭐 잘 모르겠고 특별한 얘기가 거의 별로 없어요. 두순에 대해서는. 단지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세계관의 정립. 그러니까 수나라가 무너지고 당나라가 들어서고 수나라 같은 경우는 대흥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장안 쪽의 수도를 정했는데 자꾸 강남 쪽에 신경을 쓰다가 결국 경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판이 제대로 안정되는 당나라 때 판이 안정되면서 뭔가 세계관을 정립해야 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선비족 중심의 관농 집단이 관중과 농서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집단이 당나라를 만들었는데 수나라도 얘네가 만들었고 당나라도 얘네가 만들었어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족들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도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세계관을 만들어서 통합시켜야 되는 통합의 이데올로기가 요청되고 있었어요. 그걸 처음으로 이제 당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생각을 해내는 게 두순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 시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문. 서로가 서로를 다 포함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이제 90편이라고 하고 현수법장 스님이 이제 또 하는 걸 이제 신시편이라고 하고 약간 이제 내용들이 다르긴 하는데 똑같아요. 전체는 하나 속에 들어 있고 하나는 전체 속에 들어간다. 뭐 이런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가 하나 속에 있고 하나가 전체 속에 있으면 평등이죠.
그러니까 차등은 지금 현재 차등은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평등이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민족이나 지배층이나 잘 나가는 놈이나 못난 놈이나 실제로는 다 우리는 근본적 평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화엄이라고 하는 거는 꽃으로 장엄된 거야. 자파엄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파엄식. 마치 단풍처럼. 제가 단풍 비유를 화엄 얘기할 때는 꼭 드는데 단풍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에 우리가 가을 산을 가면 뭐 불타오른다. 나 그런 표현 진짜 싫거든. 왜? 너무 진부한 표현이잖아. 그거 무슨 원시시대 때 쓰던 표현 같은 거를 산이 뭐 불타올라요. 아유, 뭐 당나라 때 사람이야? 그런 추잡스러운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 보면 한 빛이 아니고 다양한 빛들이 그 안에 섞여 있거든요. 그게 모자이크처럼 다 섞여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떠한 대조화를 이루는 게 단풍이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사실은 이것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같은 색은 없을 겁니다. 같은 나무 잎이라도 같은 색은 없을 겁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조금씩 다 다르겠지. 그리고 하나의 나무만 전체 한 산이 하나 나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단풍나무 아니면 뭐 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하나의 나무로 다 있으면 처음에는 강렬한데 그게 생각보다 안 이뻐요. 이게 얼룩덜룩 약간 섞이면서 어떤 패턴을 만드는데 그게 조화로운 패턴을 만들었을 때 가장 이상적 단풍이 만들어져.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들이거든요. 한빛이 좋으면 추운 쪽에 침엽술인가 거기 맨날 녹색이야. 한빛이야, 한빛. 그래서 그런 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모든 개별이 동일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개별은 모여서 그 존재 가치를 유지하면서 전체를 완성한다. 이게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하층민도 있고 핍박되는 놈도 있고 지배층도 있고 피지배층도 있고 쩌리도 있고 잘 나가는 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하지만 너네 자체가 이것이 전체가 포함돼서 완성되는 것이 곧 우리야. 그래서 너네는 아무리 낮아도 존재 가치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등은 누구 때문에 있느냐? 1등 이하 때문에 1등이 있다. 그래서 1등은 그 이하를 고마워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화엄 사상이에요. 화엄 사상. 이제 더 깊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저렴하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니고 이제 좀 더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치를 얘기하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통일 제국을 이룩한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화합시킬 수 있는 국론을 통일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판 화엄이라는 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현대사회가 되게 재밌는 게 다 지식이 파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시절이 지금이에요. 그 전에는 TV를 봐도 다 보고 싶지 않더라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그 다음에 SNS라고 하는 게 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고 딱 그렇게 구조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 AI가 내 머리 위에서 너는 이걸 보고 싶을 거야 라고 해서 추천을 해주지.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에 또 금방금방 잘 낚여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다음 걸 보고 그 다음 걸 보다가 보면 이거는 진리야. 이거야말로 맞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 국민이 패가 갈려가지고 예전에는 싫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혐오나 증오가 쌓이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혐오나 증오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화엄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원흉, 도깨비 방망이로 이렇게 찍 해서 믹서로 싹 갈 수 있는 무언가가 하나는 지금 있어야겠다. 라는 게 요청되는 시절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가 그걸 터트리면 되겠지. 그렇게 실행력까지 있으면 내가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겠지. 일론 머스크나. 능력이 안 돼.
등록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지금 이렇게 사회 돌아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왜? 너무 피곤한 거지. 서로 간에 너무 피곤한 거지. 쓸데없는 걸 가지고도 계속 뭐 남녀까지 갈등을 지금 빚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된 건데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뭐가 맞다는 운동 이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관점들이 이제 막 바뀌고 너무 첨예화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엄의 대조화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화엄 사상 안에서 이제 도출시키는 화엄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화엄경은 이 지엄 스님 시대까지는 60권 화엄경이에요. 60권 화엄경. 그래서 화엄경이 60권짜리가 있고 동진에서 번역된 게 있고 그다음에 80권 당나라 때 번역된 게 있고 그다음에 당나라 중기에 40권짜리 이거는 이제 완성본이 아닙니다. 화엄경 입법 개품이라고 선제동자 구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거라서 이 두 가지가 대경이고 그러니까 완질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도출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순 스님이 인선사 승진 스님한테 18살에 출가했대. 이 양반의 특징이 뭐 병도 치료하고 뭐 이런 이적들 다 있어요. 옛날 사람들. 근데 저건 이제 뭐 얼마까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저 법장 스님 기록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법장 스님 기록은 법장 스님은 저 화엄경의 3조인 법장 스님은 살았을 때 떴기 때문에 기록이 돌아가시자마자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도 이제 기록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기록으로 갈수록 이적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발전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들뜬 사람들은 들떴다가 나중에 이렇게 운 좋게 뒤에 사람들에 의해서 뜬 사람들은 뒤에 기록밖에 없거든. 원판 기록은 없고 그러면 이적이 나오는 빈도수가 더 높습니다.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그냥 대충 알아들어. 내가 이거 정리해주고 싶지만 이런 얘기했다가 약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한 번 더 생각해봐. 초기 자료가 발견된 사람들에게서는 이적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더라. 그런데 후대 기록만 남은 사람들에게는 이적 빈도수가 높다더라. 그리고 초기부터 후대까지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기록들을 대비해 보면 이적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더라. 되게 재밌지. 되게 재밌지.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이나 식목이나 그러니까 무속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당목 이런 거 있으면 다 그걸 없애는 쪽으로 했대요. 그래서 저건 근세적 인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성에서부터 탈피해서 합리성으로 그거는 개명되고 공부한 사람들이 원래 그런 식으로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도 그런 식이었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에는 당나라 때 벌써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마음을 밝혀서 네가 지금 행복해라고 하는 합리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행수 바라고 뭐 비방 바라고 이런 거는 합리성이 아니에요. 비방 저는 그런 것도 특이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보면 암 환자 사기였는데 자연에 들어가서 풀뿌리를 삶아 먹었더니 나았어요. 그랬더니 의사한테 검사를 받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그걸 보편으로 잡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암 사기면 다 자연인으로 가세요. 이렇게 의사가 처방을 해줄 수는 없는 거지. 당신은 자연인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술성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는 해. 하지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로또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또 확률은 존재는 해. 하지만 그 확률을 쫓아서 우리가 직장도 안 가지고 로또만 그럼 계속해야지 그 확률이 나에게 떨어질 거야. 미친놈이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주술성으로부터 탈피해서 합리성으로 가는 게 근세인식이고 벌써 두순 스님한테는 사실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런데 당신은 또 특이하게도 물길을 끊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데 물을 건너려고 그랬더니 이게 진흙이 너무 많은데 이래갖고 발을 딱 내미니까 물이 딱 모세야 모세. 그렇게 해서 딱 건너고 나니까 이게 물이 다시 합쳐졌대. 근데 제가 모세 얘기할 때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물이 이렇게 오래 흐르던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는 절대
절대 물 빠진다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데 아닙니다. 밑에가 다 이게 물이 없었다고 해서 이게 건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물만 빠지면 돼요. 야, 그건 아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뭐 한강이 이렇게 갑자기 갈라질 수는 있어. 그러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를? 사람이 이렇게?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라졌을 때 건널 수 있는 데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가능해. 그런데 자연 생태계가 존재하는 데서는 인간이 그냥 못 건넙니다. 못 건넙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보면 사실 잘 앞뒤 안 맞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어른이 84세로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는 거. 오늘 뭐 돌아가시는 정도만 하고 저게 돌아가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잘 나가시는 분들은 쉽게 잘 안 돌아가십니다. 죽은 뒤에도 또 있어요. 그 뒤에도 2부가. 저분이 앉아서 돌아가시는데 이제 안 썩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장 스님 그때 매장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달마대사도 매장, 현장 스님도 매장, 대부분 다 매장이에요. 화장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분들은 저렇게 매장을 해도 되는데 저렇게 이제 떠오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행을 해서 앉아서 좌탈해야지. 그 정도는 해야 이제 또 치고 올라올 거 아니요. 딱 그래갖고 그런 또 저런 기록을 보면 되게 좀 옛날에는 장례가 고승에 대한 장례가 이런 게 존재했었나? 라고 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부터 해서 두순 스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초조 거의 끝났고 다음부터 2조. 그리고 저 두순 스님 때 이제 법장 스님과 의상 스님이 제자로 들어오면서 화엄종이 일변하기 시작하는 그 꿀은 지엄 스님이 못 빨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 돌아가시고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보면 시작만 테이프만 끊고 두순 스님은 자유롭게 사신 분 같고 지엄 스님은 그걸 이어서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서 공부하는 이 기틀을 딱 만드신 분 같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꽃 피우게 되는 거는 법장 스님하고 의상 스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더라 라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지엄 스님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